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본 영화를 역시 또한 12시간 정도 지나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설계자죠. 지금 좋은 평가를 전혀 못 듣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를 좀 원작인 홍콩 영화 액시던트와 비교를 하면서 좀 얘기를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겠습니다. 액시던트 역시도 사실은 이렇게 막 몰입감이 이렇게 높은 영화라고 사실은 말하기 좀 어렵고요. 지금 이 액시던트라는 그 원래 원작 영화도 이 종 바오루이라고 이제 현재 홍콩에서 거의 좀 남아 있는 젊은 세대의 감독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유력한 감독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제 일종의 출세작 중에 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영화 뭐 대규모 영화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고요. 배경상 그 밀키웨이 이미지라고 홍콩 영화의 지금 이제 그 크리에이티브한 면을 이끌어 왔었던, 지금 그것도 이제 약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는데, 밀키웨이 이미지의 수장이었던 두기봉 감독이 일종의 연출가 각본가들에게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좀 수혈받았던 시절이 있어요. 뭐 위가이 감독은 뭐 워낙 유명한 사람인데 홍콩 영화에게서는, 그 외에도 이때만 해도 이제 아직 신진급이었다. 지금은 거의 정바루이는 그 대규모 예산의 영화나 나름대로 예술적 야심을 가진 영화들을 만들어내는 대표적 감독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때 이때만 해도 이제 막 촉망받던 시절에 소희청이라고 불리면서 주목받던 감독이죠. 이 정바로이의 이제 일종의 홍콩 영화의 좀 약간 느와르적 풍의 분위기를 남기면서 독특한 질감을 남겼던 영화가 액시던트죠. 이 영화를 갖다가 이제 리메이크한 작품이 이제 이효석 감독의 바로 설계자가 되겠습니다. 이효석 감독은 그 범죄의 여왕이라는 작품으로 독립영화계에서 나름 인정을 많이 받고, 연출력 인정을 받아서 이 영화를 연출하게 됐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그 홍콩에서 그 넘어오면서 한국 영화가 되면서 성공적인 케이스의 전범을 따랐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역시 밀키웨이 이미지, 그러니까 이 두기봉이 이끄는 영화 사단에서 각본가로 일했었던 윤혜 감독이 거의 드문 장편 연출작이었던 근종 아이 인 더 스카이의 국내 리메이크작, 감시자들이 500만 이상의 관객을 동원을 성공을 하면서 이 근종이 갖고 있었던 좀 이 약점들을 갖다 극복을 하고 상업 영화적으로 분위기를 좀 세련되게 바꾸고 스타 캐스팅 등으로 분위기를 일신하면서 꽤 흥행한 영화였거든요. 정우성이 여기 이 작품에서 말없는 악역 역할을 캐릭터를 하죠. 원작에서는 양가위가 담당했었던 역할인데, 그 캐릭터를 이제 정우성이 말없는 제임스라고 하는 인물로 범죄자로 등장을 해서 이 감시자들 처절하게 뒤쫓는 이야기로 풀어냈던 영화가 이제 이 감시자들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이 설계자는 이 주인공 자체가 지금 눈빛을 포스터에서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 취하고 있는데, 고천락이 연기하는 캐릭터와 그다음에 이 강동원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동일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작품을 이제 사실 이 액시던트는 현재 그 네이버 플레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따로 별도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상영 시간은 설계제보다 조금 짧은 편입니다. 90분이 조금 안 되는 시간 정도고요. 자, 두 작품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죠. 이 역과 영화에서 좀 바뀌고 좀 다른 점이고요. 평가는 평론가들에 비해서도 이 설계자들은 관객 평가가 더 안 좋은 쪽에 속한 영화 같아요. 솔직히 저도 아침에 봤을 때 영화가 좀 질이 멸렬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 바로 직전에 예전에 아주 봤던 이 근종 아니 저기 의외의 액시던트를 다시 한번 봤는데요. 이 액시던트도 약점이 있는 영화지만 설계자들에 비하면 훨씬 또 장점이 많은 영화이기도 해가지고 두 영화를 좀 같이 얘기해 보죠. 원작 캐릭터는 고천락 배우가 연기하는 하구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사실 실제 설계자에서는 구체적 캐릭터의 인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했어요. 근데 영화에서는 사실은 이 하구키의 관점, 브레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관점에서 사실 영화를 거의 다 바라보고 있고, 이 외의 인물들은 별로 구체적인 이름조차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설계자는 이 강동원이 이끌고 있는, 영일이 이끌고 있는 네 명의 팀원들이 각자 이름을 부여받고 일종의 이제 팀원으로서의 유대감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팀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점조직처럼 운영되는 팀이에요. 홍콩 팀의 경우, 홍콩의 액시던트에서 나오는 팀은.
아시죠? 액시던트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의외 사고인데 의도의 바깥이라는 뜻의 이제 한자의 원래 이름 의미도 있고 그래서 일종의 사고를 조작해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이제 영화 좀 인물 소개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실 아이디어를 이제 좀 따오는 거잖아요. 어, 사, 그 사고처럼 보이는 살인이라고 하는 좀 설정 자체가 좀 흥미로운 설정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영화를 가지고 이제 홍콩의 정바오로이가 연출을 했었을 때는 어, 앞부분은 하이스트 무비처럼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조작을 하던 인물들이 사고를 다시 당하게 되면서 자신이 당한 사고가 과연 살인인가 사고인가라는 의심을 품게 돼요. 그래서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설계자의 경우에는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풀어나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죠. 일단 캐릭터상으로는 월천이라는 이현우 캐릭터는 원래 영화에서 여인이라고 이름도 부여되지 않은 애쉬안이라는 배우가 지금은 이제 거의 연예계를 은퇴하신 배우인데 이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로 이 월천이 연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인물 캐릭터의 성 뭐죠? 성별 구분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월천을 이제 트랜스젠더를 꿈꾸는 인물로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행동의 동기를 확실하게 부여하죠. 원래 홍콩 영화 액시던트에서는 이 캐릭터에 대한 그러니까 주인공을 제외한 캐릭터에 대해서는 설명을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하는 동료 정도이고 굉장히 희미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인데 설계자에서 월천은 형이라고 계속 강동원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친밀함을 계속 드러내죠. 물론 강동원은 계속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그리고 이제 영화에서는 노인 역할이 제키라고 이미숙 배우가 연기하는 인물이고요. 이 그녀는 이제 계속 월남 이야기를 자꾸 하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설정인지 좀 생각을 해보면 원래 홍콩 영화에서는 엉클로 그냥 나오는 풍시범이라고 이제 옛날에 오복성 등에 나왔었던 아주 오랫동안 활동했던 배우예요. 노인 배우죠. 지금은 이제 활동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거의 안 하고 계신데.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현우 캐릭터가 얘기한 이제 역할을 이제 뭔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설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에 가담하고 있는가에 대한 동기를 영화 속에는 설계자에서는 꽤 중요한 부분을 넣어요. 왜냐하면 설계자는 액시던트와 달리 꽤 그 사회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월천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자기 수술비를 벌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여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큰 돈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키는 이제 이 팍팍한 삶을 살고 있고 노년에 홀로 되어 있는 인물이고 아마 외국에서 뭐 이주를 해왔다거나 이름 자체가 이제 그런 월남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 봐서는 이제 그런 국내에 터전이 없는 뭐 미립국자일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설명이 좀 충분하다는 얘기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 두 캐릭터는 약간 중요한 공통점은 이들이 알츠하이머를 맞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화에서는 그 뚱보 역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임설이라고 이제 이 밀키웨이 이미지 사단 두기봉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그 캐릭터 있죠. 임설 배우가 연기하고 있는 뚱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탕준상 이 설계자에서는 탕준상 배우가 연기하는 전만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21살밖에 안 돼서 막내 역할이고요. 영화의 액시던트에서는 이 뚱보에 대한 설명이 역시 거의 나오지 않는 데 비해서 전만의 경우에는 영화의 이제 설정상으로 보면 결혼도 일찍 했고 소년을 잡범으로 갔다 온 다음에 어쨌든 생계를 이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일에 뛰어든 걸로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필연적인 참여의 이유들을 부여를 했어요. 자, 그거는 이 설계자라는 영화가 기본적으로 사회 드라마나 일종의 음모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결과가 성공적인지는 별도의 문제죠. 자, 어쨌든 간에 설계자에서는 역시 그 영화 액시던트에서 원작에서 중요한 인물로 퐁차우라고 하는 인물이 이면재 배우가 연기하는데 가수 겸 배우고요. 뭐 성룡 영화도 많이 나오고 그런 배우입니다. 그 두기봉 영화도 많이 나왔었죠. 그 영화고요. 그 배우가 등장하고 이무생이 연기하는 배우는 이치현이라는 사람인데 보험 설계사예요. 사실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흑막으로 오해받죠. 양 영화에서 이 두 사람 모두가.
자, 그다음에 이 설계자에는 홍콩 영화에는 없었던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경찰인 김신록 배우에 아는 양경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사고조사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 방송 등을 담당하면서 살인 사건을 예고하는 하우저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의 외연을 캐릭터의 등장이 이 좀 넓혀난다고 할 수 있죠. 일종의 한국의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알레고리, 그 뭐 댓글 부대 같은 영화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종의 음모론이라든가 일종의 뭐 신디케이트 라고 할까요? 뭐라 그러지? 카르텔, 일종의 카르텔 같은 거대한 권력 집단이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설정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영화의 결말도 좀 그렇게 해서 흩어지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는 그래서 영화의 핵심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주성직 전 국회의원이자 영화의 검찰총장 내정자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김홍파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고 이 캐릭터의 사망 사건, 살인 사건, 사망 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갖다가 의뢰한 인물로 주영선, 정은채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 딸로 나오죠. 이 캐릭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작 액시던트에서는 그냥 아마 재산 관계 등의 문제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무슨 금은방 같은 거를 갖다가 운영하는 집안의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해달라는 의도를 갖다가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범행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그리고 영화에 또 카메오 같이 등장하는 인물로 짱눈이라고 이종석 배우가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주인공 강동원에게 강력한 트라우마를 부여하는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원작에서 고천낙은 아마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어요. 사고로 등장했고 그 여인에 대한 그 정념의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요 앞에 있는 별도로 나오는 교통사고의 장면이고 그다음에 고천낙이 보관하고 있는 저 시계가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화에서는 이 같이 동업자 관계라고 할 수 있던 짱눈 캐릭터에 대한 기억들이 이제 주로 강동원의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여겨지고 그의 죽음은 과연 살인이 아닐까라는 것이 일단 이 영화의 전체적으로 강동원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영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일종의 강박관념의 이제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물이죠. 자, 근데 실제로는 이제 이 강박관념 자체를 심어준 것도 일종의 자신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짝눈에 대한 그런 이 집착 같은 것들도 좀 작동을 하긴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두 영화의 설정은 이제 유사한 측면이 있고요. 의뢰자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유명 인사인데, 검찰총장이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이 영화의 약점이 뭐냐면, 정치 영화로서 또 뭐, 알란 제이 파큘라를 비롯한 70년대, 80년대에 소위 뉴욕 사이파 영화, 시드니 루멧이라든가, 알란 제이 파큘라라든가, 뭐 이런 감독들이 연기했던 정치 영화들의 좀 전통을 한국식으로 좀 넣고 싶었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받은 존재가 되게 파렴치한 인간이고 이 자신의 아마 그 은닉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던 부인과 딸에 대하여 되게 냉정하게 대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고 그 동기가 딸의 경우에 그런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서 살인을 의뢰한다 정도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는 그렇게 세세한 사연을 부여하지 않아요. 일단 이 설계자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작인 액시던트보다 부족한 측면은 액시던트라고 하는 설정 자체가 이제 사고로 위장한 일종의 살인을 딱 기획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의 그 액시던트 초반 장면에 물론 꼼꼼히 생각하면 그렇게 우연과 우연을 갖다가 겹쳐가지고 뭔가 그 정밀한 살인을 갖다가 저지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영화가 영화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습니다만 설계자의 경우에는 그런 사건의 플롯 자체를 초반부의 장면에서 우리 또 익숙한 배우가 나와서 살해를 당하는데 이 액시던트에서는 이제 3앞의 보스인 걸로 등장합니다만 비슷한 뭐 업자라든가 이런 관계에 되는 인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인물이 살해되는 장면들이 이제 영화 전반부에 나오는데 그렇게 정교하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액시던트는 하이스트 무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점차 이 파멸 심리적인 파멸구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설계자도 기본 얼개는 비슷합니다만 거기에 정치적 플롯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과연 진짜 음모가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 헛다리에 가까운 것은 강동원 캐릭터가 계속 누군가가 있다. 계속 큰 대기업 우리 같은 애들은 그냥 영세업자들이고 큰 조직이 있다라고 계속 확신을 해요. 근데 그 큰 조직의 실체는 드러났다고 해야 될런지 말라고 해야 될지 결론을 보면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영화에서 사실 좀 음모론을 좀 타당해봐야죠. 그래서 사실 두 영화가 결론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액시던트하고 설계자는 결론이 좀 다른 방향을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 설계자에서는 그 어쨌든 하이스트 무비로서 이 살해 장면들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비 오는 날을 노려가지고 전기를 통해서 이 지금 이 대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총장 후보자를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검찰총장 후보자를 죽여야 되는 상황까지 과정이 그렇게 정밀해 보이지 않아요. 결과적으로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방송사의 전기들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갖다가 이제 떨어뜨려서 죽게 한다는 설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현실적인 게 있어요. 영화에서 보면. 근데 이 뭐야 액시던트에서는 연을 이용해 가지고 그걸 이제 타이밍을 적절히 사용을 해서 완벽하게 이제 그 액시던트도 완벽하게 사건처럼 보이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이 살인 장면 같은 경우에 대한 묘사가 물론 더 현실적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 연출로 보인다는 거죠. 하이스트 무비로서의 전문가 영화로서의 그런 좀 매력적인 그런 긴장감 같은 건 좀 확실히 떨어진다. 그 장면의 연출에 있어서는 그런 측면이 두드러져요. 그리고 되게 그 충격적으로 이 살인 장면을 묘사하거든요. 지금 이게 아버지가 전기에 불탄 장면인데 사실 역시 이것도 말이 안 되지만 영화에서는 굉장히 심리적 효과를 줍니다. 충격적으로 이제 주인공이 무너지게 이 지금 살인을 의뢰한 의뢰인이 무너지게 만드는 과정으로 보여지는데 이 여기서 나오는 정은채 배우가 연기한 딸의 경우에 기절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미디어와의 관계를 계속 집요하게 담아내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미디어에 대한 좀 비판 의식을 이 영화 속에 담아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상으로는 이 두 장면에서 지금 이제 조직원을 갖다가 살해하는 장면, 자기의 부하 중에 한 명을 살해하는 장면이 같은 방식으로 살인 장면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과정 자체도 이 고천락이 연기하는 원작의 캐릭터와 강동원이 연기하는 캐릭터는 같은 강박증이지만 다릅니다. 그러니까 고천락이 연기한 캐릭터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살인을 저지릅니다만 강동원 캐릭터의 경우에는 되게 감정적 분노를 자아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연출자의 입장에서는 그쪽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자들의 그 톤 앤 매너에서 그 이 사실 액시던트 원작에서는 고천락이 거의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 표정으로 거의 말하고 그 자신의 강박증 같은 것들을 갖다가 얼굴로 묘사하는 데 반해서 이 영화에서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나레이션을 많이 하고 이 강동원이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뭔가 설명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돼버려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긴장감들이 뭐 그렇게 타당하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긴장감이 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화 전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액시던트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영화가 후반부가 되면 좀 지리멸렬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사이코 드라마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또 그 설득력이 그렇게 뛰어나냐? 그러니까 영화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설정을 뛰어넘는 영화적 반전 플롯이 있느냐 하면 그렇다고 보긴 사실 어렵거든요. 또 뭐 반전이 아니어더라도. 근데 이 설계자의 경우에는 전작보다도 더 지리멸렬한 영화가 돼버린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실패적인 케이스가 이 하우저라고 하는 캐릭터예요. 이 이동희가 연기하는 하우저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이 하우저라고 하는 인물의 경우가
일종의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이 살인이 일어날 거라고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자신의 역시 확신을 가지고서 방송을 막 하지만, 그 역시 헛다리를 짚는 걸로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밝혀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인터넷 미디어에 대한 지금 이 비판을 담고 있는 거죠. 이 인터넷 매체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캐릭터를 다루는 방식에서 이 영화에서 이제 이미숙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노년 배우로 이제 일종의 알츠하이머를 증세를 보이고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액시던트에서 풍시범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가 그 알츠하이머를 똑같이 앓고 있습니다. 근데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인물과만 소통하고 있는 게 바로 고천낙입니다. 그래서 이 고천낙은 자신의 강박으로 인하여 점점 심리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이 이제 풍시범과의 대화고요. 그의 우연한 사고까지도 확실하게 이제 그 의심을 품으면서 점차 무너져가는 이야기인 거죠. 설계자의 경우에도 이 강동원 배우 특유의 약간 좀 병적인 이미지들이 이제 영화의 이 배우의 얼굴에 반반씩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 강박증의 증세가 얼굴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영화의 결론에서 더 모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더 큰 규모의 정말로 음모가 없겠느냐라는 정치적인 부분들에 대한 성과인데, 근데 영화에서 탄탄하게 그것들을 구축했냐고 하면 역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알란 제이 파큘러라든가 아까 뉴욕의 사이파 영화들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세력들의 일부의 틈들, 그들의 무서움 같은 것들을 슬쩍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지 않고 영화의 마지막 결말에 이 김신록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로서 이야기를 풀어나간단 말이에요. 액시던트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잘못된 자신의 확신에 대한 이제 이해를 통해서 이 고천낙의 경우에는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비극적인 결말을 낳게 되고, 그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커플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심리 드라마의 범위 내에서 영화가 이제 어쨌든 전체 플롯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반해서 이 감시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정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이미 지리멸렬한 이야기 구조 위에다가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듯한 뉘앙스만 던지고 영화를 마무리함으로써 더 찝찝한 느낌을 부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전체적으로는 허공에 대하고 발길질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실체가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 이 러닝타임 동안 강동원이 의심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잡히지 않고 허공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 강동원의 망상 속에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로 인하여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결말을 갖다가 이제 보완을 하겠다고 하는 건지, 어쨌든 후반부의 결말이 뭔가 뉘앙스를 더 주고 음모론의 플롯을 긍정하는 요소를 집어넣으면서 원작 영화가 가지고 있었던 완결성을 갖다가 또 무너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나마 이 감독님께서나 아마 각본진 감독님이 각본도 썼으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뭔가 좀 거대한 이야기를 품으려고 했습니다만, 이 영화 실제 러닝타임에 비하면 너무 이야기가 거대해요. 그래서 그에 대하여 뭔가 확실한 목표나 타겟도 뚜렷하지 않고 스릴러 영화로서의 그런 그 장르적인 성격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 비판적 요소들까지 같이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게 따로따로 노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영화 전체적으로는 뭔가 지리멸렬한 영화 이상으로 넘어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던 영화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뭐 어쩔 수 없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영화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영화에 대한 저뭐그 제목 같은 경우도 좀 뭐 헛발질과 관련된 제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어쨌든 뭐 이런 뭐 실패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결과물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뭐 영화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어쨌든 좋은 면도 있을 수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저는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설계자에 대한 저의 리뷰 이 정도로 남기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